르네상스는요, 이 문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01년에 성 세례요한 세례당 청동문 제작 경쟁이었습니다. 기베르티가 이기게 됩니다. 경쟁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이후에 21년간 이 문짝 하나만 만듭니다. 그 피렌체 정부에서요, 이 한 사람에게 21년간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진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패배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 상공을 장악하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도움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왜 위대합니까? 바로 동방에서 온 플라톤주의자들을 700명이나 초청해서 플라톤의 전집을 새로 유럽에 소개함으로써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플라톤주의를 충격시킴으로써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와 같은 개인이 어떻게 르네상스를 완성합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몰입하고 파라곤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나은 완벽을 추구하는 내일의 나와 경쟁함으로써 르네상스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아름다움의 시대, 빛의 시대, 그리고 창조의 시대였던 르네상스 시대로 여러분을 모시고 갈 연세대학교의 김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르네상스 시대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던 두 명의 화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엘 그레코와 까라바조라는 인물인데요. 자, 르네상스 최고의 화가들이 모였던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1512년 어간일 겁니다. 그 어간에 이 네 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니, 세 명의 예술가와 한 분의 후원자지요. 보시는 것처럼 율리우스 2세 교황님과 그의 보호를 받고 있던, 그의 후원을 받던 세 명의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조각에는 미켈란젤로, 그리고 건축에는 브라만테, 마지막으로 회화는 라파엘로였죠. 이 세 명이 모였을 때가 아마 르네상스 최고의 전성기였을 것입니다. 조형예술의 3대 장르인 조각, 건축, 회화의 거장들이 함께 로마에 모여서 르네상스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1527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로마 대함락 사건이죠. 스페인의 군대가 로마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영원한 도시 로마가 스페인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거의 초토화되게 되죠. 바로 그때 로마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예술가들이 로마를 탈출하여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곳 베네치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세기 중반 후반은요, 어디가 르네상스의 중심지였느냐? 바로 이 도시 베네치아였습니다. 별명은요, 알테르문디입니다. 세상의 다른 곳. 정말 다른 곳이에요.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물 위에 떠 있는 도시입니다. 5세기경에 고트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라틴계 사람들이 뻘밭에 나가서 말뚝을 받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가 형성되게 되었지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에 입항하는 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도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선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예의였어요. 이 도시에 입항하는 배들의. 무슨 말입니까? 우리 도시는 다양함을 존중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정말 다양한 도시였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어디로 피신했느냐? 바로 이 도시로 피신했습니다. 왜? 이 도시는 종교적 견해가 달라도 종교개혁자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이죠. 책도 출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개방적인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개방적인 도시에 로마, 피렌체, 그리고 전 이탈리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들므로써
이제 이곳이 16세기 중후반에 르네상스의 본고장이 됩니다. 이 도시를 대표하는 예술가가 누굴까요? 피렌체는 미켈란젤로가 있었고 로마에는 라파엘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치아에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었죠. 티치아노입니다. 영어로는 티시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자, 이 티치아노가 그린 멋진 작품 한번 볼까요? 할아버지가 들판에서 해골을 들고 있습니다. 나도 곧 이렇게 되겠지.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철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고요. 청춘 남녀들이 사랑의 피리를 불면서 사랑을, 젊음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작품이요, 한 5년 전에 제가 소속돼 있는 연세대학교 논술고사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림이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된 겁니다. 학생들이 당황했겠죠. 그런데 제가 채점위원으로서 채점을 해서 하러 갔는데요. 정말 황당한 답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시험에 출제를 한 건 좋았는데 이 한 1000명 모집하는데 수만 명이 몰리니까 경비를 전략한다는 그런 이유로 이 색채 말수사의 그림을 흑백으로 인쇄를 해버렸어요. 잘 안 보여. 뭔지 나도 잘 안 보여 이게. 아이들이 그 안 보이는 걸 보면서 인생의 새시기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들판에서 해골을 들고 있는 장면을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노인이 들판에서 감자를 먹고 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황당한 답이 있을 수가.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상한 답이 나왔어요. 이 감자를 먹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김 교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떤 학생이요? 이 지금 젊은 여성이 피리를 부른 거예요. 저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썼더라고 보니까 젊은 여자가 빨대로 남자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쌍빨대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꼽에 이게 보세요. 찔린 것 같아. 폭 찌른 것 같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이분은 색채의 말수사다. 그리고 이분의 그림의 아름다움은 그 현란한 세계에 있는데 색채주의를 선도했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움은 그 작품의 아름다움은 저기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창공 색깔 멋지지 않습니까? 저 색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라피스 라줄리라는 돌을 갈아서 만드는 색입니다. 울트라 마린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도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청금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저 앉아 계신 저 선생님 바지 색깔이에요. 바지 색깔. 대단한 색입니다. 저 대단한 반지예요. 저거는 보석을 갈아서 만든 색이에요. 그 예사로운 바지가 아니에요. 네, 그 더럽히지 마세요 그 옷을. 자, 여러분 이 돌이 이 색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돌을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상태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원래 오리지널을 보면 이건 새파란색이에요. 청금색. 이거는 약간 우중충하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티치아노가 그렇게 아름다운 현란한 색을 쓸 수 있었을까? 베네치아가 항구 도시고요. 세계의 물자가 모이는 것이고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먼 나라죠, 그죠? 생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미 15세기, 16세기에 아프가니스탄 동굴에서 나오는 돌을 갈아서 만드는 색들이 베네치아에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함을 존중하는 사회였고 또 개방적인 곳이었다는 거죠. 세계가 만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르네상스가 꽃피기 시작했다. 왜 티체나가 이런 멋진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바로 이 현란한 아조라이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적인
이질적인 요소가 베네치아에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티치아노의 제자가 누구냐? 엘 그레코입니다. 엘 그레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엘 그레코. 예. 1614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마지막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엘 그레코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레타. 그 다음에 1567년에 베니스로 갔습니다. 베니스로 가서 베네치아죠. 가서 티치아노 아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제자가 되었고요. 거기서 다시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1570년에 로마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티치아노가 파르네스라는 귀족에게 추천합니다. 아, 탁월한 제자가 있다. 얘 데려가 써라. 그래서 이 파르네스 가문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갔다가 누구의 영향력을 발견하게 될까요? 미켈란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미켈란젤로와 티치아노는 경쟁 관계였는데 오히려 로마에 와서 미켈란젤로의 예술작품을 보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배웠다가 약간 금방진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떠날까요? 이제 스페인으로 간 겁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1577년부터 14년까지 1613년까지 마드리드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톨레도로 갔어요. 그곳에서 1614년에 죽게 됩니다. 지금도 톨레도에 가시면 도시 이름이 엘 그레코의 도시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리스 비잔틴 양식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과 스페인 르네상스 양식을 모두 섭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드디어 르네상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중해 3국의 문화적 전통이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르네상스가 세계와 인간을 발견했는데 왜 엘 그레코가 중요하냐? 그 마지막 세계의 융합이 이곳에서 일어났다. 바로 저 사람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초기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인데요. 작은 그림입니다. 크레타 박물관에 수상되어 있죠. 어떤 양식입니까? 우리는 이 양식을 비잔틴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원근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강조되는 그런 비잔틴 양식입니다. 보시죠. 없어요. 그죠? 비잔틴 양식은 입체감이 없습니다. 그냥 2차원이에요. 그냥 배열만 합니다. 그게 후진적인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3차원의 원근법이 적용된 것은 인간의 시선이 강조된 것이고 비잔틴은 뭐가 강조될까요? 신의 관점이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관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것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훼손이 되었지만 이게 바로 엘 그레코의 초기 작품 비잔틴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67년에 티치아노가 있는 바로 그 베네치아에 가서 처음으로 르네상스 양식에 대해서 노출되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티치아노입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그렇죠? 미켈란젤로와 더불어서 한 세계를 풍미했던 사람인데요. 특별히 이분은 초상화를 잘 그렸습니다. 로마 황제들, 교황님들, 군주들의 모습을 쫙 그려주면 엄청난 대가를 받았고요. 그것도 줄을 서야 됩니다. 줄 서서 예를 들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까를 5세가 이 사람 앞에서 이제 자기 초상화를 그리다가 화가가 붓을 떨어뜨렸어요. 그럴 때 황제가 직접 가서 붓을 주워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 티치아노는요,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화가였죠. 이분은 색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엘 그레코가 이분 밑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죠? 색채 우선주의에 먼저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요, 엘 그레코가 스승으로 삼았던 티치아노의 작품입니다. 감정적이죠, 그죠? 격정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고 있는데 가서 보시면 이 눈에요 눈물이 고여 있는데 진짜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진짜 감정적인 그런 색채가 중시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엘 그레코가 자신의 스승 티치아노 밑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르네상스의 원근법을 배운 것입니다. 자,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장님을 고치시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 예수께서 장님을 고치는 장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한 개의 소실점을 향해서 원근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저 하늘 어디서 온 하늘일까요? 베네치아의 하늘입니다. 베네치아에 가시면 바닷가이기 때문에 저런 뭉게구름이 확 펴 있는데 이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소실점을 향해서 베네치아의 하늘 아래서 르네상스적인 그림이 습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너무 탁월하니까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로 보내는데 누구 밑에 파르네세라는 교황님을 배출한 가문에 이제 전소화로 보내게 됩니다. 추천서를 받고 가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이 파르네세 가문의 저택을 설계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시면요, 시내 한복판에 이 집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 미켈란젤로죠. 자, 규칙적인 창문이 정확한 거리를 두고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미켈란젤로 작품이 중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 안에서 엘 그레코가 누구를 배우게 될까요? 바로 미켈란젤로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비잔틴 사람이 베네치아에 가서 티치아노에게 배웠다가 색채를 배웠다가 이제 로마로 와서 누구에게 배운다고요? 미켈란젤로에게 배운다는 것이죠. 자, 이분이 바로 파르네세 주경입니다. 여기 계신 이분이요.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바오로 3세입니다. 바오로 3세. 바오로 3세와 그의 가족들인데요. 이 알렉산드로 파르네세가 엘 그레코의 후원자였죠. 자, 그때 그려진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들이죠. 저 바티칸에 있는 큰 건물들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역시 원근법이 정확하게 구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엘 그레코가 아주 독특한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구석을 보세요. 이쪽 구석에 자기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이 네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이게 누굴까요? 이 사람들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티치아노입니다. 내 스승인 티치아노보다 내가 조금 낫지 않을까? 이 사람은 누굴까요? 미켈란젤로입니다. 그죠? 미켈란젤로. 이 사람은 줄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밀화 그리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라파엘로로 추정됩니다. 뭡니까? 자기가 르네상스 3대 거장을 다 제꼈다 이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다 이거예요. 약간 건방지죠. 예, 시건방이에요. 시건방. 그죠? 예. 그런데 그 정도까지 자제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자신감이 넘쳤어요. 정말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어떤 소리를 했느냐? 이거 먼저 이거부터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이 엘 그레코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구도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죠? 바로 이 구도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구도를 따라서 그려본 거예요. 뭡니까? 미켈란젤로를 자기가 다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해요. 누구 앞에서? 어디에서?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어디죠? 바티칸에 있는 꽁클레베가 열리는 교황님을 새로 뽑는 시스티나 예배당입니다. 그쪽 벽에 뭐가 있죠?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엘 그레코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벌거벗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저런 그림은 목욕탕이나 어울릴 거다. 다 지워라. 긁어내라, 긁어내. 그럼 내가 미켈란젤로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그려줄게. 그 말은 너무나 도발적으로 들렸어요. 그죠? 로마 사람들에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미켈란젤로의 권위에 도전합니까? 그죠? 그것도 이탈리아 사람도 아닌 게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기록이 싹 사라집니다. 자기는 스스로 떠났다 그러는데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네? 어디로? 그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가 새로 이주했어요. 원래 스페인의 수도는 똘레도였습니다. 그런데 똘레도 너무 좁아요. 그래서 마드리드를 옮겼어요. 옮기고 그 마드리드에서 조금 더 가면 엘 에스코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왕궁을 짓는데 왕궁에 어떤 양식을 도입하기로 했냐면은 르네상스 역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펠리페 2세 국왕이. 그랬더니 야, 이탈리아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이 스페인으로 넘어.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를 개척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죠. 그죠? 금과 은이 엄청나게 들어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화가의 그 직업을 찾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온 겁니다. 스페인으로 와서 포트폴리오로 이 그림을 바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함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여기 앉아 계시는 이분이 아마 펠리페 2세일 겁니다. 펠리페 2세. 자, 나를 고용하시면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펠리페 2세가요, 재밌는 게 진짜 르네상스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탈리아 화가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스페인은 아니 그죠? 저 그리스 사람은 정통 이탈리아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퇴짜를 놓은 거죠. 그랬더니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성 마리우스의 순교입니다. 아, 대작입니다, 대작. 큰 작품인데요. 이걸 이제 큰 작품을 바쳐서 이렇게 딱 선물했습니다. 나를 고용하시면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퇴짜를 놓습니다. 왜냐하면요, 르네상스 화가들은 주로 어떻게 그리죠? 한 장면에 사람 한 명, 두 명만 들어갑니다. 보통 뭐 많이 들어가야 세 명이에요. 그죠? 그래야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수백 명이 보입니다. 그죠? 수백 명이 보이고 정통 이탈리아 스타일의 르네상스가 아니고 사람들이 약간 색채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 그레코가 마드리드를 떠나서 톨레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펠리페 2세가 사실 작품을 잘못 알아봤죠. 사실은 뭐 최고의 명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박물관 엘 에스코리알 박물관 가시면 문 열고 표 끊고 딱 들어가시면 첫 번째 방에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제일 입구에 딱 가장 대표작이란 말이죠. 자, 드디어 이분이 이제 마지막 도시였던 톨레도로 갑니다. 이게 아마 대표적인 스페인의 초상화일 거예요. 누가 그랬죠? 엘 그레코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는 비록 그가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사람이지만, 이제 스페인으로 와서 새로운 나라의 문화 전통,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여서 보십시오. 근엄한 기사의 모습을 그렸죠. 아마 여러분 스페인 가시면 이 그림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스페인의 그 어떤 사람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에 곳곳에 저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그 자기가 다니던 성당에 어떤 그 기증을 많이 하신 분의 초상화 장면, 그러니까 장례식 장면을 그려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분이 그렸던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림인데요. 이분이 이제 오르가스 백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톨레도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과 그 사회 리더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요, 저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성모 마리아와 성세례 요한이 그를 위해서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죠. 단순하게 이것은요, 이 그림은 단순하게 뭐 종교적 그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스페인에서 굉장히 강화되던 신비주의적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상은 세 개의 단계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와 중간의 세계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개로 연결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페인의 영성을, 스페인의 종교성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독특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현실주의 그림이나 현대 미술이라고 표현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원근법 완전히 무시됩니다. 그죠? 완전히 무시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적인 것도 다시 없어지게 되고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다시 비잔틴 양식으로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연어 같은 것도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아마 이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를 떠나서 베네치아와 로마를 거쳐서 마드리드와 톨레도까지 왔지만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비잔틴 양식에서 베네치아 양식으로, 그리고 다시 로마 양식으로 갔다가 스페인 양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비잔틴 양식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르네상스가 어떤 시대라고요? 세계를 재발견했다. 그가 가졌던 세계가 지중해로 제한되었지만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요, 한 지역이나 한 미술 사조에 머무르지 않고 최소한 세 개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습합시킴으로써, 융합시킴으로써 그는 르네상스를 종결하고 새로운 바로크를 여는, 바로크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르네상스는 세계와 인간의 재발견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엘 그레코가 세계를 발견했으니까 까라바조는 뭘 발견했을까요? 인간을 발견했겠죠. 그가, 이 까라바조라는 사람이 이 밀라노에서 태어났는데요, 누구에게서 그림을 배웠느냐?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림을 배웠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시모네 페테르자노입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림 잘 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매너리즘 그림입니다. 매너리즘. 예, 매너리즘에 빠진 그림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르네상스 후기에 나타났던 좀 조악한 현상이었어요. 자, 이게 그 시대의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까라바조가 배웠느냐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대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592년도에 이 도시에 갑자기 한 청년이 도착합니다. 밀라노에서. 누굴까요? 바로 까라바조였습니다. 이건 까라바조 그린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다르죠? 우리 아까 보았던 그림하고 어떻습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그림이 나오죠. 작품의 제목은 병든 바쿠스입니다. 그럼 바쿠스가 누구죠? 드링크의 신인가요? 뭐죠? 포도주의 신이죠, 바쿠스. 그런데 여러분, 풍요의 신이고 축제의 신입니다. 포도주의 신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지 표정이 좀 이상하죠. 병이 들었어요. 까라바조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이사를 왔는데 혼자 왔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그림 그려주면서 연명하는 길거리 화가, 요즘도 가면 로마에 가면 많아요. 근데 요즘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행여병자들이 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료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로마에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어요. 교황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병원장에게 선물로 준 그림으로 추정됩니다. 자, 바쿠스인데 병이 들어있어요. 그죠? 자기 모습이죠. 까라바조의 얼굴일 겁니다. 저게. 이 병이 들어가서 입술이 파래요. 그죠? 병이 들어서. 손톱을 보면요, 손톱에 때가 껴 있어요. 아마 바쿠스 씨는 저렇게 그런 사람은 처음일 거예요. 손톱에 때가 껴 있고요. 표정 보세요. 그런데 머리에는 뭘 쓰고 있죠? 멸류관, 월계수를 쓰고 있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나 비록 무명의 화가이지만, 지금은 병들어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로마의 화단을 장악하고 내가 그 월계수를 쓸 것이다. 야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카드놀이 사기꾼입니다. 두 명이 지금 포커를 치고 있는데요. 포커 치고 있는데 얘가 어리숙해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타짜라 그럽니다. 타짜. 타짜하고 어리숙한 사람이 이제 포커를 치고 있는데, 보세요. 이 뒤에 사람이 이제 이 카드를 뭘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뒤에서 보십시오. 가짜 카드를 꺼내 가지고 사기를 치는 장면이에요. 까라바조가 그린 그립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종교 개혁이 끝나고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반종교 개혁 시대에 극심한 종교성에 노출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까라바조가 저 밀라노에서 내려왔는데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집시 여인의 수작이에요. 집시 여인들이 뭘 하죠?
이 손금 봐주는 거예요. 손금 봐주는 척 하면서 어떡하죠? 여기 있는 반지를요. 반지를 싹 빼는 거예요. 이렇게. 반지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1594년 5년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서양 미술사에 처음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죠? 다들 종교화나 아니면 신화의 인물들 아니면은 국왕이나 교황님 그리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뭘 그리기 시작했죠? 속된 인간의 삶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기치고 훔치고 욕망하고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기 시작하면서 이 카라바조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일 먼저 바라본 사람이 누구냐? 델몬테 주기경이었습니다. 거기는 주기경이었는데요. 이 주기경은 어떤 사람이냐?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던 주기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로마에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면 그걸 사서 메디치 가문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뭐라 그러죠? 화랑 역할을 하는 사람이랄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싼 값에 이 두 그림을 아까 보았던 그 카드놀이 사기꾼하고 이 그림을 사고요. 카라바조를 자기 궁전에 데리고 와서 이제 전속 화고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류트를 치는 연주하는 소년인데요. 이게 어디냐면은 저 에르미타주라고요. 러시아에 있는 센피터스버그에 있는데요. 가서 보시면은 제 눈에서요. 눈에 눈물이 확 고여 있어요. 눈물이 확 고여 있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심지어요. 여기 화병이 있어요. 화병. 그죠? 화병이라고 그러죠. 유리로 된 화병인데요. 가서 보시면은 이게 화병에 온도차 때문에 뭐가 생기죠? 물방울이 맺히겠죠. 그 물방울이 딱 맺히는 자세히 보면은요. 돋보기로 자세히 보시면은 그 물방울에 뭐가 반사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반사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카라바조는 밑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프리마 양식이라 그래요. 카라바조는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붓을 들어서 쫙쫙쫙쫙 그려 나가는데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천재가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느낌, 인간의 감정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사실주의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빛이 어둠 속에서 쫙 들어오죠. 지금도 지금 여러분 제 얼굴이 어때요? 어두워집니까 여기가? 안 하나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였어요. 인간의 몸은 다 표현했습니다. 왜? 원근법, 해부학 다 도용해가지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해부해보고 미켈란젤도 해부해보고요. 다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은 표현하는데 인간의 감정은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라바조라는 인물이 테네브리즘이라는 걸, 어둠의 기법이라는 걸 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어두운 방에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여기만 빛이 비치는 거죠. 그죠? 그게 이 사람 지금 어떤 표정이죠? 울고 있죠. 그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 가사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울면서 노래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빛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카라바조가 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랬던 그림들을 보면은요, 이제 드디어 로마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독특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성 카타리나인데요. 순교자예요.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은 수레바퀴에 눌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수레바퀴가 부셔져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 카타리나가 나올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수레바퀴가 나옵니다. 이게 이 뾰족한 침이 달려 있죠. 성녀를 그리는데 누구를 모델로 그렸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당대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매춘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거리에 화가였기 때문에 그런 매춘부들과 어울려 살았는데요. 매춘부의 모습을 성녀의 모습으로 그려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비록 추악하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거룩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주장했죠. 이 카라바조가요, 얼마나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냐면은,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통적인 그림을 보다가 이 그림을 보니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까라바기라고 합니다. 카라바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카라바조를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죠? 뭐 정통의 그림과 다르잖아요. 그죠? 막 한두 명 나오고 조명이 탁 때리고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격하게 표현되는 이걸 막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카라바조가요, 칼을 들고 다니면서 동네 화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자기하고 비슷하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쫙 찢어버려요. 또 가다가 다음 방에 들어가가지고 비슷하잖아요. 쫙 찢어버려요. 왜 나 따라하냐고.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 같냐고. 그랬더니 막 화가들이, 다른 동료 화가들이 비난했어요. 니만 그러면 뭐 전매 특허냈냐.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됐느냐? 엑스레이를 촬영해 봤어요, 학자들이.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어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처음에 헬레나 포너스는 벗은 몸이죠. 이 유디트도 완전 나신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딱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잘 그렸다 했어요. 그래, 너 다음날 내일 다시 와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이번에는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엑스를 찍어보니까 완전 나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덧칠을 또 한 거예요. 옷을 입힌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도를 안 그리고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니까 옷을 입혀놓는 모습으로 딱 그려냈다는 거죠. 그래서 까라바기라는 인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렘브란트, 루벤스 누구한테 배울까요? 다 이 사람한테 배웁니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없었다면 렘브란트도 그림 아시죠? 빛 속에서 루벤스 그림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바로 이 카라바조와 까라바기에게 배웠다는 거죠. 자, 이제 이분이 드디어 유명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에 있는 곳곳에 있는 성당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산루이지 프란체시 성당, 프랑스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는 로마의 성당이죠. 그 성당에서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성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성 마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술집에서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제자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나요? 나?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이 빛을 보십시오. 빛이 쫙 들어오죠? 테네브리즘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어디까지 때려갑니까? 바로 여기까지 막 비추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때리는 거다는 그런 의미겠죠. 처음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의 1600년에 성 베드로의 순교란 작품이 역시 어둠의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이 지금 독일에 있는 그림인데요. 승리자 큐피트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참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카라바조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주목했냐는 거예요. 제가 확대를 해볼까요? 이 발입니다, 발. 이 발에 낀 때 보세요, 때. 네? 발가락 사이에 낀 때 하며 이 발 사이에 낀 때들을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한 인간의 모습을, 솔직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어둠의 기법으로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의심하는 성 도마라는 장면인데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내 상처에 손을 집어넣어봐라 했더니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표정을 보세요. 담대하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죠? 아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 보세요. 야, 너무 깊이 들어갔잖아.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죠. 인간의 고통과 그 현실을 그대로 그려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배신합니다. 그렇죠? 키스를 하죠. 그때 이 예수가 그 유다의 배신, 자기 제자의 배신을 견디면서 손가락을 탁 같이 견디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이 이 까라바조예요. 까라바조. 이 까라바조가 등불을 들고 저 멀리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삶은 폭력으로 얼룩진 삶이었거든요. 길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구원은 진짜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등불을 들고 저 멀리 어둠 속에 있는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충격적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성처녀, 성녀 마리아의 죽음입니다. 자, 성모 마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까라바조가 어떻게 그린 줄 아십니까? 충격을 줍니다. 물에 빠져 죽은 매춘녀를 그린 겁니다. 보세요. 물에 빠져서 죽었기 때문에 살이 퉁퉁 불어 있어요. 얼굴이 허옇게 불어 있어요. 자,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을 먹게 되죠. 배가 불러 있어요. 이런 모델을 성녀라고, 성녀 마리아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까라바조가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가장 속된 삶을 살지만 거기에 성스러움이 있고 그 성 속에 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이 당장 가톨릭 교회에서 거부당합니다. 누가 이런 그림을 전시하겠어요? 누가 샀을까요? 루브르 박물관에 사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606년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사람이 그냥 테니스 게임을 하다가요, 자기 애인 앞에서 테니스 게임 하다가 우쭐한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찔렀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을 16번 갔어요. 16번. 완전히 뭐 천재인데 아주 불안당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과격하고. 지금 그랬어요. 이탈리아의 영웅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천재적이면서도 과격한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폴리를 거쳤어요. 팔레르모, 시라큐사, 그 다음에 여기 말타 섬까지 도망을 갑니다. 계속 도망가요. 왜? 이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현상수배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갑자기 그의 그림이 점점 어두워져요.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 예수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빵 몇 개를 들고 기도하시는 장면,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구나 발견하는 그 장면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데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시대 사람들이 가난하거든요. 지금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렇게 그려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문 장면이죠. 그죠? 카포디몬테라고요. 나폴리에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왜 저런 모습을 그렸을까요? 자꾸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말타에 있는 성요한 대성당에서 큰 그림을, 대작을 그려줍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되면요, 살인죄를 한번 유예해줘요. 그래서 이 섬에 가서 성요한 기사단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되려면 그림을 하나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대작입니다. 성 세례요한의 순교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죽는데요, 지금 칼제비가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따는 직전입니다. 목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탁 따는 장면이에요.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가 이게 묻어 있죠. 이게 피가 아니고요. 피가 흘렀죠. 그 피를 가지고 뭐라고 썼을까요? 미켈란젤로라고 썼습니다. 미켈란젤로 쓴 게, 그 미켈란젤로하고 자기 본명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까라바조예요.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뭘까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자기가 정화되고 싶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1610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교황청에 자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황청에서 어떤 포옹을 내는 줄 아십니까? 까라바조를 잡아오면은, 산채나 죽은 자를 잡아오면은 그에게 보석금을 내겠다 했더니 까라바조 자기가 자기 목을 잘라가지고 그 그림을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림을. 이걸 이중초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자아가 두 개로 분열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어릴 때 자기 모습과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비드가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면 의기양양하게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표정이 어때요? 슬퍼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대상화하면서 슬퍼하고 있던 장면이에요. 뭘까요? 이중성이 노출된 것이죠. 이중성. 그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중적인 존재죠? 그죠? 우리는 다 이중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거룩함, 그리고 추함, 아름다움,
그리고 추악한 면, 그것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카라바조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림으로써 이제 드디어 르네상스가 문을 닫게 되고 새로운 시대 바로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죠? 첫 번째,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인간들. 보십시오. 가난한 무명의 화가가 야심을 불태우면서 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그 야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인간의 진솔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욕망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죠. 욕심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려냄으로써 인간을 발견하려고 했다.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그것을 솔직하게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성스러움과 속된 모습이 혼재하는 모습. 그렇죠? 가장 거룩한 존재 가운데서 가장 추악함이 있고 가장 추악한 현상 가운데서 거룩함도 존재할 수 있다는 그 근대적 사고의 출발점을 카라바조가 제공해 준 것이죠. 초자연적 기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솔직한 감정, 예수의 상처에 몸을 넣어서 손가락을 넣어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감정도 함께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성이라는 근대의 정신, 근대성에 노출된 인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서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까? 당신의 예술의 영감을 받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카라바조가 창문 밖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치면서 저기 밖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거리에서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강의의 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인간의 의미, 진정한 세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일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잠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